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5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관심을 끄는 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인데요. 치열한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에선 이제 후보 4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한 분만이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가 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원희룡 후보.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후보.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 배정은 지난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TV 토론회는 아마 제주 지역 선거방송 토론 역사에도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직접 제주에 와서 제주 현안과 공약을 가지고 토론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KBS와 제주 MBC, JIBS 등 지상파 3사가 공동 주최하는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90분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 방식을 정현정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하시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별로 3분씩 제주 지역 공약을 먼저 발표하고 후보들의 제주 공약과 제주 지역 현안을 주제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합니다. 이어서 2차, 3차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2차, 3차 토론은 자유 주제로 진행합니다. 모든 발언 순서 역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주도민들에 대한 인사와 함께 제주 지역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제주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기 국정 책임자로서 제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는 시간 3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원희룡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의 아들 원희룡입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제주도지사로서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사직을 사직하고 대통령 경선 후보로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제가 제주지사로 일한 지난 7년,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가장 인기 지역, 핫플레이스로 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서 도합, 합계 40%를 넘는 경제 성장으로 제주가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가 지사 취임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의 땅 잠식과 난개발이었습니다. 저는 취임 즉시 중국 자본에 의한 투자와 이로 인한 제주의 난개발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어서 제가 취임 기간 동안에는 추가 투자는 제로, 0건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중국의 관영 언론지인 환구시보로부터 반중분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러한 보도 내용이고,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제주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막는 제주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컸습니다마는 그래도 7년간 일관되게 지켜서 중국에 의한 제주도 땅 잠식은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지에 대한 외지인 투기, 이것은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로 이것도 막았고요. 때마침 불어닥친 부동산 개발 광풍에 대해서도 강력한 부동산 투기 단속 대책을 펴서 제주는 2016년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가 안정세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경기도와는 전혀 대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재임 기간에 전기차 천국,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서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이루어지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제주가 녹색 성장의 모범 지역으로 상을 타게 됩니다. 또 제가 재임한 기간 동안에 제2공항 추진,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제주 안심코드 등 미래를 위한 혁신, 그리고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제주 네일센터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 그리고 민주당 우위의 상황 속에서도 협치를 이루었던 이런 경험을 살려서 청정, 통합, 혁신의 국정 운영 능력과 가장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작은 나라, 또 하나의 나라인 제주에서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화면에 노출된 CG는 후보 측에서 제출한 거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후보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오늘 새벽에 집을 나서서 제주에 일찍 와서 비 내리는 가운데 4.3 평화공원에서 4.3의 희생자들 추모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4.3에 대해서 완벽한 배상, 보상, 그리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3에도 정말 정명,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뜻을 물어서 4.3의 이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서 제주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거를 정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으뜸되는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일부를 제주의 어떤 지방세로 이관을 하고 이 분권, 제주도의 권한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공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제2공항을 둘러싸고 처음에는 찬성이 높았다가 최근에는 반대가 살짝 높은 이 제주도민들의 여론의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가 앞으로 제주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제주 경제의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제주에는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을 조정하고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빨리 끝내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뜻을 물어서 인공섬까지 포함해서 다시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구공항, 수원공항, 광주공항 이 이전의 경험을 살려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항 배후의 스마트 도시, 지금은 동북권으로 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스마트 혁신도시 건설해서 공항의 배후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학교나 영어학교가 정말 교육 특화 산업으로 앞으로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전통산업인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 그리고 최근에 갈치파동에서 보았듯이 수산물에 대한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중앙정부가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제주에서만 가능한, 제주에서 정말 우리가 모범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으로 제주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네. 홍준표입니다. 평화의 섬, 한국의 낙원, 제주에 제가 처음 와본 것이 91년 8월입니다. 광주지검 검사로 있을 때 제주도에 처음 와서 그때 제주대학교 교수를 하시던 고창훈 교수님하고 여름에 저녁을 먹으면서 4.3 사건을 왜 해원을 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원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논의를 시작을 해서 이 사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8년도 국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4.3 해원하는 그런 특별법을 아마 발의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해결되는 게 맞다는 생각으로 찬성을 한 일이 있습니다. 4.3 사건의 본질은 제주 양민 학살입니다. 그런데 4.3이라고 하기에는 좀 난감한 게 그날은 김달삼 남노당 주모자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날이 시작된 날이 4.3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이 4.3이 정확히 본질을 알려면 그해 7월쯤 양민 학살이 되는 그 시점을 기해서 날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여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라스베이거스식의 컨벤션 관광도시로 국제적으로 한번 키워봤으면 합니다. 골프, 해양요트, 그다음에 승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를 컨벤션 도시로 한번 세계적인 컨벤션 도시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원래 라스베가스는 처음에 도박 도시였지만 지금은 카지노보다도 컨벤션이 훨씬 수익이 높은 도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카지노 프리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이야기도 한 것은 결국 컨벤션 도시로 하려면 카지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만약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금 유성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2공항은 제주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도 제2공항이 제대로 돼서 공항 주변에 첨단 산업도 유치를 하고 또 4차 산업도 유치를 해서 제주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지금은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지사가 그동안 중국인 투기 자본을 막아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제주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막 반갑수다에 좀 어색하죠. 제주도는 한반도와 태평양 이 세 개가 만나는 희망과 기회의 땅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생명의 섬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아픔을 보듬고 제주도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주 발전의 비전은 제주특별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오래된 캐치프레이즈라 진부하게 느껴지지만 저는 이 비전을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또 생물권 보존지역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세계 자연관광의 메카입니다. 전 세계 평균 그 관광산업의 GDP 기여율이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8%에 불과합니다. 관광정책들이 문체부를 비롯해서 농축식품부, 환경부 뭐 이런 여러 부처로 나눠지다 보니 약 10여 개의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어서 업무 분산으로 인한 전문성이 약합니다. 저는 관광청을 신설해서 대한민국 관광 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고 그 관광청사는 제주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와 빅데이터,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청정 제주에 적합한 ICT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청정 제주를 위해 이 폐 자원이 밖으로 처리되기가 어려운 섬의 특성상 이것을 재활용하는 이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신항만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 신항 개발이 적기에 추진되고 국제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주의 모든 개발과 관련해서 제주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 네, 지원을 마무리해 주시죠. 강화하겠습니다. 네, 후보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공항, 4.3, 환경, 관광 뭐 이런 공통적인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첫 주제는 제주와 관련된 공약과 현안입니다.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텐데 각 후보들에게 4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야 하는 상대방의 숫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정해진 만큼 다른 주제로 토론하면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그럼 이 개입하는 시간도 그대로 흘러가니까 본인한테 손해가 되실 거니까 적절하게 시간 조정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유승민 후보 시작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에 오는 방문객들한테 그 일종의 입도세 비슷하게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거를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아서 그 돈으로 제주도민들의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후보님 찬성하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는 그런 입도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쓰는 것도 반대하고 또 환경 그 부담금을 많이 그 논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나 외부 그 환경 부담금에 대해서도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좀 어느 게 제주도에 좋은지 예. 그거는 좀 더 정밀하게 예.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자꾸 뭐 이를테면 1인당 환경 부담을 걷는다든지 알겠습니다. 또는 예. 뭐 행위로 해서 걷는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뭐. 예. 그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카지노 프리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강원도 지금 정선에 내국인들 출입하는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탄광 지역 그 이 개발 그걸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한 건데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컨벤션 이제 산업을 제주에 유치를 하려면 카지노 프리로 오픈 카지노를 해서 내국인들도 출입하게 하자 예.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홍 후보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강원도에서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서 예. 홍 후보님께서 강원도에 반발을 하면 그러면 제주도 카지노에서 생기는 이익을 강원도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강원도하고 또 분배를 나누어야 되면 또 제주도에서는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익공유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이 폐광 공유제는- 지역에 그러니까 강원도 예. 정선에서 생기는 이익은 정선이 제주에서 생기는 이익은 제주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이익 공유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정선에 이제 손에 오는 정도, 예. 거기는 제주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에서 좀 보전을 해주자 그런 취지인데요. 그거는 뭐 해마다 이익이 다른데. 아니 그거는 예. 평균 이익이 보통 있지 않습니까? 여태 해왔던 평균 이익에 하회를 할 때는 그걸 이익을 좀 제주에서 얻어들이는 이익을 정선으로 보전해주자 그런 취지인데 그것은 이제 정선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폐광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정선에서 카지노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한번 오픈해보자는 하여튼 뜻은 이익을 그런 공유하겠다. 뜻입니다. 예. 이익을 공유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님께 제2공항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강조를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제2공항을 저는 뭐 꼭 필요하다 보고 우리 원 후보님도 시사 시절에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남은 시간 뭐 한 30초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2공항. 예, 제가 제주지사로 취임한 2014년 이후에 7년간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주장을 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을 해왔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과의 합의를 해오라는 네, 시간 끊임없는 마무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반복 때문에 그랬는데요. 정권이 정리해 주시죠. 바뀌면 갈등을 취합해서 정상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홍준표 후보에게도 4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지사 재임을 하시면서 중국인 투기 자본 이거 상당수 막은 거는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이 그 부동산 투자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럼 앞으로 중국과 이 부동산 문제를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정말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제 전임 지사의 도정 지표 자체가 중국 자본 유치였습니다. 도정의 목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관광객도 가서 인센티브 투 유치해왔고 토지도 뭐 전세기 타고 와서 땅을 살 정도로 붐이 일었는데 이게 정도가 지나쳤고 이게 우선 그 사업의 내용도 땅을 사서 개발해 놓고는 중국인들끼리 분양을 해버리다 보니까 제주도 땅에 중국화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해보고는 한 달 만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근절 선언을 했습니다. 한 20여 개가 넘는 중국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취소를 시키거나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켜서 제로를 시키는 바람에 아까처럼 환구시보에서 원희룡이 중국 자본을 막고 있다라는 항의 사설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별적인 토지 매입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자 영주권 때문에 건강보험 쓰죠. 또 학교 들어갈 수 있죠. 여권 나오죠. 이러니까 중국인들에게 프리미엄 그리고 상속 그리고 소유까지 되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너무 좋아해요. 대한민국 땅 전체를 지금도 서울 경기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있는데요. 제주는 이것을 투자 영주권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내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는 추가로 지정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한 명을 또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전부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으로 중국인 투자가 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상호주의로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중국은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토지의 소유와 상속 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래도 최소한 상호주의로 그런 식으로 저는 전개를 상호주의보다는요. 예. 현재의 외국인 토지 소유와 예. 건강보험에 대한 이용과 학교에 들어오는 거 나아가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율도 100%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지사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7년 도정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못했다가 51.9%고 잘했다가 36.8% 이게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선될 때도 51%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득표고요. 그리고 퇴임 당시라든가 재임 시에도 42%에서 50, 한 2, 3% 사이의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주도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입니다. 네. 만약에 인기가 없었으면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도의원 4분의 3이 민주당인 곳에서 재선식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주인들의 인식이 제주공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투표 걸어보십시오. 홍 의원님 지지율 30%도 안 나옵니다. 30% 나오면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는요. 예. 30%도 안 나오게끔 돼 있는 예. 그런 제주도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감안해 아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건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도민들의 하니까.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던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던져놓고는 네, 원하면 안 하겠다. 강원도랑 나누겠다. 정책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 시간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홍준표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원희룡 후보한테 묻는 게 나왔는데 제주도 이거 왔는데 계속 물어보시니까 예. 그 이제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예.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제 라스베가스는 이제 사막지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개발 자체가 굉장히 아주 사이즈가 큰데 제주도는 이제 이게 천혜의 그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라스베가스식의 막 개발을 골프장, 테마파크, 뭐 호텔, 뭐 대형 호텔들 또 컨벤션 중심주로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주가 안 그래도 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제주의 이 환경이 죽을 판인데 또 그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드실 식수도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식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좀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제주 산록도로도 그게 환경 파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산록도로 정도가 아니라 것보다도 라스베가스식으로 하다가 대단히 개발이 라스베가스식으로 이루어져요. 개발하자는 그 취지는 네. 제주가 어떤 식으로도 이 관광산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국내에서 많은 그 컨벤션 뭐 회의를 할 때, 국제 회의를 하거나 국내 회의를 할 때 제주도에 유치를 내 가지고 그 오신 분들이 국제 회의를 하고 또 국내에서 뭔 토론회를 하고 난 뒤에 승마도 하고 요트도 타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또 카지노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개발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네. 그 개발에 따른 그 어떤 보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이제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승민 후보님 그 제주 자유도시 그 개발센터 있죠. 예. JDC. 지금 이 제주도에서는 이 JDC가 지금 면세점 수입 한 1,000억 원 정도를 기반으로 조금 크게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도사 하나로 지금 달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도산하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게 어차피 그 이익이 나는 거를 아까 우리 환경보전기여금은 윤 후보님도 조금 깨림칙하게 생각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제주도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좀 재원이 필요하고 특별자치도니까 저는 도에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의 재원을 좀 강화하는 문제를 뭐 지방 그 소비세라든지 또는 교부금 이런 걸 좀 더 주는 건 모르겠는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 자유도시 개발이라는 거는 제주도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다루어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알겠습니다. 예, 뭐 그 개발센터 아니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통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리고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가 그 수입 얼마를 못 받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올려놨을 때 과연 그 가격이 오르면은 또 수요가 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님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자, 다음은 1차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세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다 4.3에 대해서 매우 깊고도 진지한 그런 관점을 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행안부의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법률에 따른 배보상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국가 보상 금액이 현재는 잠정 책정이 한 8,960만 원 정도 이렇게 용역 결과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4.3 희생자에 대한 그동안에 판결된 보상 금액, 이게 뭐 서달 오름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가지고 보통 1억 3천만 원 정도가 법원 판결에서는 나왔던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또 그리고 생전 수용인에 대한 형사 보상 금액, 그러니까 이 4.3으로 인해서 수용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유족들이 실망과 허탈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 배상 판결 금액 정도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게 우리 국가의 품격, 국가가 억울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억울한 수용생활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돈이 들더라도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국가가 인권 국가로서의 품격을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유족들은 이 금액이 최소한 그 판결 금액 정도에는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부터 말씀드릴까요? 판결 금액은 저는 합당한 기준이라고 1억 3천만 생각합니다. 원. 왜냐하면 다른 경우도
법원의 판결이 미리 있었고 이런 배보상을 할 경우에 법원 판결 금액은 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죠. 양민에 대한 그 불법 행위니까 국가가. 그러면 배상 금액은 그거는 만약 법원 판결이 있었다면 그 선례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판결이 아마 좀 된 판결일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판결을 한다 하면은 그보다 좀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시효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아마 배보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시효 문제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판결을 했다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아까 뭐 정명, 뭐 날짜 이런 문제까지도 하셨는데요. 7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되고 또 그 무장대들에 의해서 또 희생된 우리 군경 유족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제주 4.3이 이념의 대결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념적인 단체들에서는 이에 대해서 과연 4.3 희생자들에 대한 뭐 색깔론이랄까 아니면 또 이에 따른 이념적인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느냐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은 사실은 이래 경우회와 그러니까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와 군경에 있는 희생자들이 합동 위령제를 지낼 정도로 사실은 화합과 상생을 하고 있는데 막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제기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신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이념적인 공세로는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요? 예, 저는 뭐 제가 정명이라고 한 이유가 그 무장대가 죄송합니다. 시간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스 노우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무장대가 홍 후보님. 경찰서를 습격한 그런 부분은 빼고 저는 아까 홍 의원이 말씀드린 희생당한 그것만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정명을 그러니까 살인범이나 이름을 무장 찾겠다는 주동자들은 헌법재판소로 이미 다 배제돼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지금 그 규칙은 또 그때 규칙대로 얘기해야지.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나중에 자유토론 시간 활용하시죠. 네네. 제주 현황과 공약을 주제로 1차 토론 진행해봤는데 아마 많은 제주도민들이 흥미로워하셨을 겁니다. 저도 토론에 좀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흥미로워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제주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후 2차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 각 후보들에게 5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좀 1차 토론이 아주 흥미로워서 계속 제주 현안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번은 자유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시면 됩니다. 상대 후보를 존중하는 아주 격조 높은 토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시 질문을 해야 하는 상대 후보의 숫자엔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제 추진한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제2공항은 무조건 가야 되고 제주도를 위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산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도민들 간의 어떤 타협이 안 된다 하면은 좀 중앙 정부가 그 직접 좀 나서서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하는 또 인센티브를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추진을.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옛날 NBN에서 우리 할 때 제가
같은 방을 쓰면서 우리 원 지사님한테 원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좀 그 저기 뭐야 그 이 판을 좀 쭉 깔아가지고 철판을 깔아서 이렇게 그 기존 공항을 좀 확장할 수는 없느냐 그랬더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천공선님은 확장안이 좋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보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라고 해서 내 천공선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은 확장안이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유성민 후보님 예.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갑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급속히 고령화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고령화 사회로 가려면 저는 노인복지청이 이제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왔다. 예.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노인복지청을 반드시 복지부 산하에 예. 만들어 가지고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겠다. 한국 사회를 지금까지 오게 한 그 어르신들의 노고도 문제고 앞으로 그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그래서 노인복지청을 한번 신설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이제 정부 부처를 전부 통폐합하자는 주의거든요. 줄이자는 주의거든. 근데 노인복지청만큼은 새로 설립하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유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노인복지는 이제 주로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보건하고 복지를 분리하면 그죠? 그러면 이 복지 쪽에 상당 부분 일이 저는 노인복지 예. 관련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건하고 복지는 분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지 쪽에 가족, 노인 이런 문제를 예. 복지부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예. 아니면 복지부 산하라도 노인복지청을 예. 별도로 신설해서 할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원희룡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고령화 사회 예. 그리고 100세까지 사는 사회 그리고 앞으로 20년 뒤면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을 4-5명씩 이 부양하는 이 사회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조차도 안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필요하면 미리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독립기구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 후보님, 내가 이거 물으면 또 화내지 마세요. 저는 홍 후보처럼 예. 그렇게 지난 발끈발끈 안 합니다. 2018년도 우리 이제 남북 위장평화 쇼를 할 때 원 후보님이 지사를 하시면서 김정은이 제주에 오면 백록담 분화구에 헬기를 바로 착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질문해 주셔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댓글로 이걸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지금 뭐 코로나니 우리 북핵이니 걱정할 게 많은데 오해로 인해서 괜히 마음 상해할 필요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김정은이 답방을 했을 때 서울로 올 거냐 제주로 올 거냐. 네. 그러니까 홍 후보님은 모르셨겠지만 우리 안보 당국과 정부 당국에서 그게 심각한 보안 사항이고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제주로 올 경우에 경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한 우리가 시설 운영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타진이 왔기 때문에 제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만약에 제주로 오게 된다면 헬기로 그냥 왜냐하면 한라산 방문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헬기로 바로 갔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후보. 네, 국민들도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원 후보님 여기 지사로 근무하실 때 이 중산간 하여튼 난개발도 잘 막으시고 또 공기업 한 10여 개 공기업의 채용도 100% 공채로 해서 아주 부패 척결도 하시고 이렇게 업적을 많이 남겨신 거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제주 이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지사로서 이제 이 법을 집행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법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있는 법이라도
지금 이제 중앙 정부에서 사실은 이 자치와 그 분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지금 더 문제입니까? 어떤 그 두 번의 그 지사 경험을 통해서 이 제주 특별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이 어떠신지. 예, 제가 해보니까 뭐 문제는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뽑아라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는 과연 제주특별법을 만들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만든 우리 제주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발과 보존이 갈등하는 것이 이 법 속에서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 때 이해찬 총리의 주도하에 신자유주의적인 국제도시 개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JDC 좋은 얘기 나왔는데요. JDC가 면세점에서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이 돈을 가지고 땅 사서 자본 유치해서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홍콩과 싱가포르식으로 가자라는 게 국제자유 모델이었지만 막상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제주도민들은 이건 아니다.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키고 또 제주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미래의 탄소 중립 도시라든지 문화 도시 그리고 복지 도시 이런 걸로 가자. 제주도민의 삶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주특별법의 철학 자체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소소한 권한은 주는데 결정적인 권한은 안 주는 거예요. 재정 권한과 나름대로의 자체 입법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사법과 외교를 빼고는 다 주겠다고 했는데 국방 외교 사법을 준 제외하고 게 없어요. 연방 국가에 그 그렇습니다. 정도의 권한을 주겠다고 했지 그래서 않습니까? 자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큰 그림이 빠져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제주에서 이 식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 뭐 골프장이니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지금 지하수 공량 5,00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뭐 농업용순이 뭐 골프장이 이런 데 전부 그 물을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오염돼서 현무암으로 또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해안지방 쪽은 제대로 된 식수를 지금 공급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파격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앞으로의 위기가 인구, 기후변화, 물 이렇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센터도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삼다수 회사에도 그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키우면서 저희는 30년, 50년을 내다본 물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워낙 지하수를 많이 뽑아 쓰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양배추, 마늘 전부 삼다수 스프링쿨러로 뿌려서 만든 농산물들이고요. 제주의 돼지들 전부 삼다수 먹고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산업용은 지표수 이걸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서 쓰고 지하수는 철저히 보존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표 예. 후보님 지금 아까 입도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 딱 들어오면 그 환경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입도세도 반대하고 환경부담금도 반대합니다. 네. 만약 제주도가 그렇게 하면 강원도는 입도세 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에서 또 전부 관광지인데 환경부담금 내라고 안 하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관광이 없어지죠.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럼 저는 그거 시간 반드시 끝났습니다. 반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원희룡 후보 순서입니다. 네, 아까 4.3 그게 질문을 답을 못 들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뭐 두 분은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잊을만 하면 뭐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4.3 유족들이 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자, 당 지도부들을 만나자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기피하는데 그 이유가 이념적으로 어떤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상처도 받고 이거는 이념을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좀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후보가 이 부분을 깨끗이 약속을 한다면 우리 제주도민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홍 후보님. 제가 지난번에 4.3 평화공원에 방문했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4.3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주도 내려와서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보수정당의 대통령들이 4.3 기념식에 참석한 예는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91년도 제주도 처음 방문했을 때 고창훈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4.3 사건에 해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양민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왜 제주도민들은 말을 하지 않고 시시하고만 있느냐. 그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 말을 하면 전부 빨갱이로 몰리니까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고창훈 교수한테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최근에 4.3 평화공원에 왔을 때 내 대통령이 되면 4.3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단지 4월 3일로 정하는 거는 나는 좀 이의가 있다. 그날은 김달삼이가 경찰서를 습격한 날이다. 그러면 마치 김달삼이가 지금 북한 가면 예국 열사능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난 맞지 않다. 그래서 7월 달에 중산간에 양민들이 학살되기 시작한 게 저는 7월로 내 기억을 합니다. 7월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을 기념하는 게 그게 4.3 정신에 맞지 않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1분이 넘어서. 예. 당대표 하실 때 4.3 추념식 참석하셨나요? 왔었죠. 당대표로서 참여하셨죠? 왔었죠.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4.3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우리 홍 후보님도 4.3을 7월 달로 좀 옮겨야 되지 않냐 하시는데 4.3은 그날 하루가 아니고 47년 3월 1일부터 6.25가 끝난 54년 한 초까지의 그 전체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된 그 48년 8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향을 했고, 또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반인권적인 행위를 정부가 저질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짚고 넘어가고 보상할 거를 하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남북 냉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불안한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입을 떼지 못하게 막 정부가 누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무역 10대국 안에 들어가고 1분이 다 돼가니까요. 예,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둬야 된다. 1분을 이용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 원래 질문하고자 했던 것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108석이잖아요. 네네. 이낙연 후보가 됐으면 그나마 저는 대화 정치가 가능했으리라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의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그런 독재자적 기질과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 이 여소야대가 역사상 처음 맞는 상황일 텐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에 괜찮은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이 비민주화돼 가지고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민주당의 그 생각 있고 좀 그 뜻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합리적인 대화가 또 가능하기 고맙습니다. 때문에 시간 다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승민 후보가 추가적인 건 다음번에 5분간 묻겠습니다. 네. 자유주제 토론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윤석열 후보님, 아까 그 제2공항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그 말씀하실 때 오사카 간사이 공항. 네네. 근데 그 뭐 간사이 공항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완전 인공섬인데 그렇죠. 무슨 인공섬이죠. 철판을 깔아서 그게 한다는 거의 게 무슨 철판으로 만드는 인공섬 아닙니까?
아, 파일을 박는 이야기를 지금 예, 말씀하시는 밑에 파일 받고 예. 그리고 위에는 그 우리 큰 복공판 같은 철판을 쫙 깔아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아, 그 안사이가. 철판을 네. 깔아서 만든 인공섬이라고요? 네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게 어떠냐. 그 다음에요. 네. 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철저 수사를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검찰총장을 하신 분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윤석열 후보님 어떻게 제가 해석을 그걸 하세요?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습니까? 아니요,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저는 검사 시절에 정말 좀 욕을 먹더라도 총장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아니 비리가 보이면 수사하고 수사해서 뭐 알겠습니다. 드러나면 난대로 그래, 처리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대통령이- 제가 묻는 겁니다. 글쎄 무슨 저는 뜻인지 뭐 모르시겠다고요. 순진하게 예.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왜 예. 그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임명장 받을 때. 예. 그냥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네. 철저히 수사를 하려면 그 박영수 특검이나 네.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특히 수사라는 박영수 거는 특검 같은 거침이 없어야 되는 경우에는 거죠. 뭐 예, 나오는 여러 대로 해야 비리가 되는 지금 거죠.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 예.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제 3천선이 붕괴가 돼가지고 패닉에 빠진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뭐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은 다시 올라갔습니다만은 어제만 하더라도 2,900선 붕괴될까봐 많이 걱정들 하고 이랬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불만 중에 이제 하나가 공매도에 관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아시죠? 네, 예,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이 한국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래가지고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공매도 플러스 이 사람들이 세금 혜택도 우리 국내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러니까 우리 젊은 투자자들이 이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열도 받고 이러는 건데 제가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증권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그 상장 주식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이제 시행은, 네, 이제 시행은 안 예. 됐지만 뭐 증권거래세가 이제 이중과세가 될 수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은 이 초단기 매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수료를 어차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내니까 네. 거래세는 폐지해도 좋다. 저도 뭐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같이 이중과세하는 거는 나라는 좀, 거의 네, 없거든요.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증권거래소 폐지 찬성하십니까? 네, 저도 뭐 공감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네.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홍 후보님 예. 간단하게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화끈하게 이제 금지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저도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폐지해달라 이런 이 목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외국과 국내 투자가 사이에 불공평한 문제. 근데 또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거 규제하고 뭐 뭔가 이렇게 개인과 기관 간 국내 외국 간에 이제 불공평한 이거 시정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전면 폐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 이제 그 공약을 하고 예. 이제 유승민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내 자세히 봤어요. 예. 그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가들이나 그리고 개인이 공매도 이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또 주가가 시간 하락. 마무리됐습니다. 예. 자, 네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유 주제로 진행할 텐데 시간은 넉넉하게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하셔서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님. 네. 제가 그 원 후보님 대장동 1타 강사 유튜브를 봤습니다. 정말 역시 행정 경험을 또 하셨기 때문에 아주 법조인을 넘어서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은데, 제주지사를 하시면서 아주 부패 척결을 잘 하셨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을 근절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항은 늘 있죠. 네. 우선 그 관련 업계의 저항이 있고요. 네. 또 그와 관련돼서 부동산임은 뭐 공인중개라든지 또 여기에 연결돼서 생업 차원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더 문제였던 것이요. 우선 이 행정,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수장 자체가 잘못된 철학 또는 잘못된 정책 방향을 갖고 밀어붙일 때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중국 자본에 대한 아까 무차별한 그런 유치가 제주를 지금 뭐 국민들은 제주 땅이 지금 중국한테 다 팔린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전체 0.9%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신화월드 같은 70만 평짜리 30만 평짜리 대규모 단지 그게 합산돼서 그렇지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큰 정책이 문제였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농지에 대한 외지인들, 비농민들에 대한 농지 투기와 택지에 대해서 개발 예정지들에 대해서 필지 쪼개기 투기들이 성행이 됐습니다. 네. 전국의 기획 부동산들이 와가지고 30명씩 1000평을 사가지고 이거를 몇십 평씩 쪼개가지고 사실은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땅을 가지고는 나중에 땅 오르면 팔아서 이런 것들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성행을 했는데요. 이거를 공무원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제가 1년 파악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농지 투기를 헌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3년 동안 전수조사해서 처분명령,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해서 5년에 걸쳐가지고 이 땅값의 20%씩을 계속 과징금을 받아서 돌릴 수 있구나. 제주는 16년부터 시행을 해서 이미 강제 처분 명령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걸 안 해가지고 LH 사태가 터진 거고요. 그다음 필지 쪼개기는 건축 공무원들도 이걸 안 가르쳐 주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경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것을 속지 않고 파악하는데 역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총장님께서는 온갖 사회의 구조적인 비리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청렴한 공직자 그리고 이 내부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검찰이나 법원에 가면 정말 그 사기꾼들, 투기꾼들이 했던 수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이런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했던 이 농지 투기 그리고 택지에 대한 쪼개기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7년 내내 싸웠기 때문에 대장동을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위반돼서 걸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주도의 그 투기가 또 번창할 때는 이게 임야 싼 땅을 조금 사가지고 네. 그걸 또 전문가들이 붙어서 그 각종 그 법률과 시행령 규칙 이런데 그 애매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나 도에다가 또 지리회신을 해가지고 서서히 몇 년씩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땅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법조인들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워낙 어려워서. 네. 근데 정말 재직하는 동안에 그걸 그렇게 우리 지사로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대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제주의 경험은 네. 제주뿐만 아니라 이 똑같은 수법들이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기획 부동산들이 옮겨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그때그때 사건 나서 요란하고 엄단한다고 해서 엄포만 넣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정확히 치고 들어가면은 전체가 나온다라는 어떤 고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실제로 근절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특별팀 이번 대장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도 처벌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님, 네. 우리나라 이제 이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해야 거기서 이제 뭐 일자리도 나오고 이렇게 또 우리나라 그 회사의 한 99% 그리고 근로자들의 한 뭐 80%가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 그 중앙회에 가서 이제 각 뭐랄까 그 직역별 그 이제 대표분들을 한 만나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공정거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중소기업 그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가격이 원자재가 올랐는데 그걸 전혀 반영 안 해주고 대기업이 이제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 갑질 압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소위 수직계열화된 관계에서의 공정거래 관행을 좀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점이라고 우리 유 후보님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9988 그거는 이제 선호가 바뀐 것 같고요. 그거는 공정거래법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는 있지만 어지간한 중소기업들은 거기에다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조차 못합니다. 그거를 신고해서 공정위가 조사 들어오는 순간 중소기업은 거래처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뭐 정권마다 동반성장이다 상생이다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저는 그거는 대기업들이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하고 관계를 그거는 공정하게 갖고 대기업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고 공정위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원희룡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7분입니다. 네, 저희 토론에서 이제는 좀 경제 토론, 나라 전체를 살릴 그런 토론을 할 때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홍 후보님께서 G7을 내걸면서 잠재 성장률 3%로 국민소득 오반무를 이루겠다. 이명박 그 747 이후에 이런 성장률과 어떤 이런 국가의 이 도달 목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공약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지금이 우리 국민소득이 한 3만 2천 불 정도라고 보고요. 예. 잠재 성장률 3%가 됐다고 치고요. 5만 불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소득 성장률을 5만 불까지 가려면 지금 상당히 우리 성장률이 2, 3% 갖고 2% 갖고는 아니, 어렵죠. 3%가 됐다고 치고. 예? 3% 됐다고 치고 몇 년 걸리냐고요. 그건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계산 안 해보시고. 안 해봤습니다. 난 밑에 전문가들이 주길래 그게 참 좋은 거다 생각하고 그래 했습니다. 새로 계산해 그럼 이왕이면 10만 불 제시하지 저게. 예? 10만 불 그거는 제시하지. 과도하죠. 과한가요? 그건 과하죠. 저는 사실은 이런 비전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가슴 뛰는 야, 우리 국가가 G7, G5로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과연 부모만큼 살 수 있을까? 이 자신이 없어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전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희망적인 겁니까? 대신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3%로 매년 성장하면요. 15년 걸려요. 15년. 제가 대통령 이야기하는 15년 하실 겁니까? 거는 그 목표치죠. 목표치고 그게 몇 년 걸리고 그게 그런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이 5년 재임 중에 전부 다 하겠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목표치를 그래 정해놓고 가자. 그러면 왜 10만 불은 제시 안 하냐고요? 예? 10만 불은 제시를 안 하냐고요? 5만 불이 장기적인 목표치면 4만 불 거쳐서 5만 불 갈 거고 5만 불 다음에 10만 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3% 계속 성장하면 20년 뒤에는 10만 불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또 15년이라 할수 왜 있겠습니까? 15년 뒤의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셨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만 불 시대가 되면 우리가 그 G7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G7 시대. 15년 뒤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간 목표 수치로 5만 불을 정해놓고 G7 시대로 한번 가보자.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예. 원대한 목표의 제시다. 그렇습니다. 계산은 안 해본 수치다. 계산은 그런 식으로 아니 수치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옛날에 그 뭐 이명박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좋아 보여서 공약할 제시했다. 때는 예.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할 때 그대로 됐습니까? 자, 목표 수치를 자, 말하는 거죠. 3%라고 치고요. 예. 현재 잠재 성장률을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은 2% 내외로 예, 보죠. 그렇습니다. 2%를 지금 하향 돌파할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보다 지금 좀 낮죠. 예, 지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오면서 역대 대통령마다 잠재 성장률이 1%씩 떨어져 온 것을 아십니까? 그건 알죠. 알죠? 그게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연평균 10% 성장할 때는 예,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 역대 정부마다 수출도 잘 되고 뭐 소비도 늘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하는데도 잠재 성장률이 계속 1%씩 떨어져 왔는데 어떻게 다음 정부에서 1% 이걸 역전시켜서 올릴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게 핵심적인 게 그 경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금지되는 것만 해놓고 모든 걸 허용하는 선진국형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가가 갑질하면서 모든 걸 간섭하고 이런 시스템보다도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좋습니다. 그 예? 규제 완화로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노조를 분쇄하고 규제 분쇄는 철폐하고 아니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들어오게 한다. 네, 그런 내용들 예, 잘 예. 봤습니다. 물론 예. 이거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홍 후보님께서 이 성장, 5만 불로 가기 위한 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용 주도 성장이라고 했더라고요. 맞죠? 예? 고용 주도 성장. 그런 셈이죠. 예? 아, 그런 셈이라뇨. 그러니까 그 고용을 공약집 제일 큰 활자로 써놨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고용 정부 주도 성장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네네. 예? 민간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금 공공기관하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잖아요. 네. 이건 세금 나눠먹기 정책이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지 말고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고용 주도 성장을 한번 해보자 그 뜻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이 경제학적인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의 결과가 소득인데 소득이 성장을 끄는 것처럼 이거를 마차와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잠깐 제 말을 좀 질문이니까요. 그리고 수도꼭지를 많이 틀면 물이 나온다. 예, 물이 공급된다. 이런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죠. 근데 일자리도 투자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이루어져서 투자, 고용, 소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투자라는 것은 일감이 있어야 그리고 수익이 날 보장이 있어야 기업도 투자를 하고 정부도 세금이 거쳐서 공공의 효과적인 일거리가 보여야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민간과 공공의 투자가 수익성과 효율성이 나오는 일감 주도 성장이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이것도 일감과 고용 이렇게 이 관계를 생각하면 원인과 결과를 물론 문재인 정부보다는 소득보다는 그 앞단을 얘기했지만 어차피 투자의 결과인 걸 맨 앞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성장을 끈다 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아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지사님은 지사 7년 하시면서 지금 말하신 대로 해왔습니까? 예. 예? 예. 그래 해서 제주도가 잘 살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데 공공과 자, 민간의 아니,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네,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7년 누계 46%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보는 그런데 왜 시간 다 지지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용 주도 성장을 자, 물어봤는데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유승민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원희룡 후보님, 네. 방금 그 성장 이야기는 저는 뭐 그 숫자보다 우리 경제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진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그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30년째 지금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사람들은 다시 성장으로 갈 방법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소득주도 성장이니 그런 거짓말, 헛소리 정책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두 분이 하셨거든요. 네. 우리 원 후보께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가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좀 말씀.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한 가지만. 인재고요. 인재. 예.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요. 저는 잠깐만 물어보셨으니까 됐습니다. 10초만 주십시오. 디지털 혁신 인재 제가 양성하자는 공약을 했으니까 아니 저는 원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됐고요. 아까 우리 10초만 달라니까요. 윤석열 10초만 쓰십시오 그럼. 네, 그래서 인재가 예. 그냥 대학생들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예. 사람과 예. 기술과 시장 이 세 개를 확보를 시켜주는 이런 의미에서의 투자의 이 원천과 투자의 동력을 살려줘야 됩니다. 예, 같은 뜻일 겁니다. 예, 저는 그냥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그 인재를 만드는 거는 저는 국가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 원희룡 후보를 아주 극찬을 하시면서 그 대장동 게이트 저는 그 유튜브를 못 봤는데요. 이 유튜브 녹취록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원 후보께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김만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김만배는 자기 일가가 화천, 대유, 천화, 동인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예. 심지어는 예. 그래, 김만배가 심지어는 윤석열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누나가 사러 갔잖아요. 아니요 이 말은 그러면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인 줄 알고 사러 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갔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모르는데 지금 무슨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예. 그렇게 일가들 뭐 동생, 예. 형, 뭐 누나 다 이제 집에서 예. 한 몫씩 하면서 주대개는 목동집을 주로 샀어요. 아니 그런데 목동집 사다가 예. 신촌 가서 샀는데 마침 그게 우리 윤 후보님 아버님 아, 댁이에요.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윤석열 이 돈잔치를 아버지 집까지 사러 간거 이렇게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가족끼리 예, 돈잔치를 알겠습니다. 했다. 그런 아니, 이런 뜻이죠. 말씀하셨길래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물어봅니다. 예, 윤석열 윤 후보님. 후보님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조사 좀 후보님. 해볼게요. 예, 지난번에 복지 정책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이 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두텁게 또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제 질문을 못했는데요. 이 두텁게 복지를 한다는 거하고 규모의 경제 복지에서 규모의 경제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그럼 해주실래요? 그날도 그 질문 취지를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예. 논란이 되다가 나와. 아니 그 제 질문 취지는 이겁니다. 네. 복지 정책이 윤석열 뭐냐,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네. 그 핵심이 뭐냐? 네.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과 뭐가 다르냐?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굉장히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가 아까 홍준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복지는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증세에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님은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이러니까 이제 답변이 두텁게 규모의 경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 복지의 기본 방향은 성장과 복지의 공정한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그중에 복지로서 복지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증세에 대해서 좀 증세를 너무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급속히 지금 그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지금 아주 좀 쫄라매야 된다는 그러니까 윤 뜻이죠.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는입니까? 줍니까? 동결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문재인 정부의 그 소위 그 복지 지출이라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좀 비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 거 그리고 너무 줄인다.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막 나눠주는 그런 거라서 예. 저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면서 예. 하다 보면 물론 코로나 긴급구조는 별도이지만 예. 복지는 좀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더 효율화해가지고 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지 지출에 비해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그 총 복지 지출이 네.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분들한테 제대로 가야지 예. 이 중간에 이런 누수 현상이나 지금 이런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다음 정부가 더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네. 복지를 할 수는 하는 방법이 아예 없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지, 궁극적으로는 저도 건강보험이든 우리 뭐 유 여러 가지 의원님 지출에 말씀대로 비해서 네, 우리 증세도 윤석열 후보님은 좀 필요합니다. 증세도 필요한데 증세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예, 증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 먼저 우리가 아니 증세라든지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셨잖아요. 그럼 네. 증세를 필요하면 아니 뭘 부가세 인상이라고 뭘 하는 하죠? 거는 예. 이거죠. 부가세가 자영업자들한테 알겠는데요. 많이 저게 아니 그래 가니까. 증세가 필요하면 네. 뭘 증세를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든가 뭐 법인세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지를 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네. 그 법인세를 올릴 수도 있다. 네. 간접세는 부가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죠. 네, 물론이지만 예. 부가세는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예. 이 최종적인 그 원래 부가세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그 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예, 제가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앞으로 토론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윤석열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이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양극화 시대에 네. 나는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고맙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자유주도권 토론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그 강론 따지는 거는 역시 수석한 사람답게 참 대단합니다. 뭐요? 강론을 따지는 거는 저는 총론을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하고 국가하고 2단계 행정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의 이 운용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행정구조를 이래 제주도에서 해보니까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장점은요. 그러니까 우선 이 주민들이 자기 생활 밀착형 민원이라든지 사업들은 이제 좀 더 가깝게 이제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광역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라든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소집단들의 이해관계에 휘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단점은요. 예. 특히 이제 중간에 기초단체자의 뭐 시군 의회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모든 게 도로 좀 집중되어 오는 면이 있어요. 거기다가 님비 현상 비슷한 게 있잖아요. 좋은 사업은 자기네 따가려고 하고 싫은 거는 전부 남한테 맡기려고 하고 자기네 오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과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주도가 전국 어디보다도 몸살을 앓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유승민 후보님 참 두 분 일에 질의응답하는 거 보니까 마치 당구에 쓰리 쿠션 치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게 왜 쓰리 쿠션입니까? 아까 자 이야기한 중에서 공매도 제도 말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이래봤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욱 하락을 부채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동학 개미들, 개미 투자자들은 사실 이 공매도 제도 이용을 못합니다. 공매도 제도의 희생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폐지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유 후보님 그 보완책을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공매도를 우리가 진짜 홍 후보님 말씀대로 전면 폐지를 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만약 빠져나가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뭐 무차입, 공매도, 그다음에 상환 기간이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은 뭐 60일 이내에 상환하나 이러는데 기관은 상환인가에 무기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뭐 완전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불공평한 부분을 최대한 없애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부가 할 일이지.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안을 냈을 때 홍 후보님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잘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의견 수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후보님 대기업 중소기업 그게 이제 문제가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는 표준약관제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일방적으로 갑질 계약이 아니고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표준약관제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그 좀 인증해준 표준 약관 같은 것들을 업종별로다가 하면은 그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 요즘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게 이런 게 나와요. 대선 후보 도덕성 문제를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와요. 요즘은 또 이제 이재명 후보 때문에 그런지 대선 후보 도덕성 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도덕성 조사를 2군데서 했어요. 요즘 발표되는 데는 다 도덕성 조사를 해요. 이재명 도덕성 떨어진다 49.1%. 그 다음에 윤석열 31.6%. 그 다음에 저는 6.3%.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2.4%. 원희룡 후보는 1.2%로 일어나고요. 원 후보가 가장 도덕성이 이제 뛰어나다고 나옵니다. 이거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정치하기 전에 우리 홍 후보님께서 어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 그 2개의 정권에서 가진 핍박을 다 받으면서 뭐 다 털리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수사해온 것이 정말 광복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턴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려왔기 때문에 더 털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후보님 이제 비핵화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핵화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하겠다. 지원은 뭐 좀 해야죠.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에 가 있는 우리가 그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게 원리금 상환 총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네네. 12억 8,400만 불입니다. 이 못 받은 돈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이래 비핵화와 상관없이 또 지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인도적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라든가 또는 이게 불량미나 이런 거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 주곡인 쌀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좀 다른 거로. 어떤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쌀 아닌 다른 곡식이라든지 또 뭐 그러니까 이게 쌀도 최소한 쌀을 지원해 버리면은 한 5년 정도를 불량미로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안보 차원에서 쌀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좀 문제인 알겠습니다. 것 같고. 지금 윤석열 후보님 이제 캠프에 보면 대북 정책은 이도훈이가 하고 국방 정책은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장군들을 다 데려다 놨어요. 거기에는 내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홍 후보님 시간 다 됐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충분히 시간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주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유능한 다음 분들입니다. 토론을 기약하기로 하고 오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4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오늘 특히 제주에 와서 토론을 하게 되니까 제주지사로서 있었던 7년간의 과정 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어린 시절 그 바닷가의 파도 소리 그리고 평생 노동만 하신 우리 정말 어려운 이웃들 모든 사연들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참 먹먹하고 뭉클합니다. 저는 제주지사로 있는 동안에 중국 자본에 맞서서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타파를 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다른 건 몰라도 원희룡이 깨끗하게 제주를 지켰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제주의 아들이 대한민국을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승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들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려면 강하고 독하고 거칠어야 합니다. 저는 강합니다. 제가 이재명을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유승민을 지지해 주시면 정권 교체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이재명을 이기는 거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어젠가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12% 차이로 이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장 까다롭고 겁내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런 허비 없고 모든 문제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저 홍준표가 비리덩어리 이재명을 반드시 잡고 정권 탈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변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입당했습니다. 보수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을 중시하는 모든 분들이 두루 포용하고 합쳐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민의 강인한 생활력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지역 발전 여망을 적극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제주 토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BS와 제주 MBC, JIBS 등 제주 지역 지상파 방송 3사가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제주 지역 대선 토론회가 제주 유권자 여러분에게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